안녕하세요. 예, 랜드잇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맡고 있는 최종호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다음에 실무 과목에 대한,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OT를 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29기 감정평가사고요. 이름은 여기 최종호입니다. 현재 지금 대형법인에 재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붙을 때 한 1년 10개월 정도 수험 기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직장 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휴직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직장 다 다니면서 합격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직장 병행이랑 그다음에 시험 기간 자체가 좀 짧았다 보니까 그게 좀 특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했다 이런 거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기반으로 합격하자마자 이제 수험생들 계속 교습을 했고 작년부터는 랜드잇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및 이제 뭐 스터디 여러 가지 이제 전반 실무의 총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러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감정평가 실무가 무엇인지 일단 과목 소개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자,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제 감정평가 과정을 기술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일단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항상 있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입니다. 감정평가는 거의 한 8, 90%는 주로 대상이 이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 외의 것들도 평가를 하고 여러분 시험에 부동산 외에 대한 대상들도 시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한 70, 여러분들 시험적으로 봤을 때도 한 70% 정도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럼 감정평가라는 거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얼마다. 요 그냥 값을 매겨주는 과정이 감정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중요할까요? 실제로는 이 결과값이 중요하죠. 이게 얼마냐 이게 실제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산출 과정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답이 중요한 것보다는 답이 얼마가 나왔냐 이거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산출했느냐 그 다음에 그 산출한 과정이 정해진 방법에서 뭐 어긋난 게 없는지 아니면 관련된 법률에서 어긋난 게 없는지 이러한 그 방법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것이 이 시험의 주요 목적이고요. 그래서 결국 시험은 산출 과정이 적법하고 논리적인가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지는 질문들이 이게 결국 숫자를 다루니까 뭔가 수학이라든가 산수 이쪽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나는 수리적 감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과가 아니어서 원래 뭐 수학을 좀 포기했었다 아니면 수학이랑 좀 멀었다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은 그냥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일 뿐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 과정들은 산수나 이런 수학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논리적인 면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문과생 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감정평가 실무 시험과 실제 감정평가는 어떤 관련과 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죠. 자, 감정평가는요, 기본적으로 평가 대상을 직접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봤으니까 그 대상이 얼마인지 가격을 산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내가 직접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은 자료와 내가 본 현황들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적절하게 평가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도 그냥 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정해진 감정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적용을 해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산출한 과정을 보여주고 그걸 최종적으로 얼마의 결과값이 나왔느냐 요거를 이제 문서화시키는 것이 실제적인 감정평가의 업무입니다.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되시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쓰는 일이 이제 감정평가사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무 시험에 가면은 무슨 일을 아니면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나가가지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 조사나 뭐 자료 수집 이런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져요? 시험지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진 자료를 시험지를 통해서 이제 문서화된 걸 받아본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감정평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우는 내용에 맞게끔 결과값을 도출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기술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감정평가 실무 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자료가 사실 제공이 됩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뭐 하나 평가하고자 하면 우리가 보고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열 몇 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뭐 1, 200장까지 쓰는데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실무 시험에 좀 특징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주로 시험을 봤다면 객관식 시험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능 시험도 그렇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 간단한 것들,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객관식이 많죠, 그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잘 몰라도 찍으면 돼요, 그죠? 잘 찍으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배웠어. 막 그동안 막 배워왔는데 그중에 어렴풋이 이 보기 중에 내가 어렴풋이 배운 거랑 비슷한 게 있네, 또는 내가 배운 것과 좀 다른 게 있네, 이러면 그거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객관식 시험은 대체로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다기보다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잘 훑고 그다음에 개략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비교적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가지고 어떤 유형을 조금 학습한 다음에 내가 그냥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 가지고 보기에서 잘 찍으면 되죠. 그죠? 보기에서만 잘 선정을 해주면 돼요. 그게 객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주된 시험들은 어떠냐면요. 이제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뭐 주로 객관식 시험이었겠지만 내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읽는데 뭐 1분, 뭐 5분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죠, 그죠? 뭐 길어봤자 여러분들 뭐 토익에서 뭐 지문 정도, 그죠? 반 페이지 정도 지문 읽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좀 해석하는 거, 그런 거 정도가 좀 긴 편이죠. 그것도 사실 길다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분석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거죠. 그죠?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보통 시험들은. 그래서 문제는 단순하다. 그럼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내가 금방 찾겠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아는 내용에서 이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맞는 내가 학습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는 단순하다면 이제 조금 뭐 답을 찾는 과정은 좀 복잡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다면, 실무는 좀 어떻게 되냐면 자료가 많아요. 이 뜻은 뭐냐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봐야 되는 내용 자체가 이미 보통 한 문제당 길면은 뭐 8페이지, 10페이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8쪽에서 뭐 9쪽 정도 됩니다, 길면. 자, 그럼 이 8쪽에서 9쪽이나 되는 내용을 내가 보고, 그리고 물어본 내용은 뭐 대체로 똑같아요. 감정평가 이거 구하시고 이거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미 분석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어본 내용이 뭔지를 보고 나서 다시금 답안으로 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객관식에서 이거 하고 찍는 게 아니고요. 답안에다가 서술을 길게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문제 자체가, 이 답안을 쓰는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문제 자체가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여기는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은 객관식만 해왔다면 거의 다 객관식으로 풀으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건 또 서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서술을 하는 거는 우리들이 뭐 글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니까 아는 내용이라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 분석 자체가 안 되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령이 없거나 자기만의 전략, 노하우가 없으면 이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뭐 시간을 뭐 한 대여섯 시간씩 갖고 한다면 문제가 10쪽이든 뭐 20쪽이든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 시험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시간을 지켜가지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거, 요게 굉장히 어렵고, 반대로 말하면 그것만 잘 갖춰지면 또 동시에 합격선을 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100점을 100분 안에 푼다라는 게 우리의 그 시험의 되게 특징인데, 일단은 시간 내에 다 푸는 사람 자체가 드물어요. 물론 이제 이 합격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그 시간 내에 다 푸는데, 그 선까지 오기까지가 최소한 뭐 1년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게 내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그 정도의 연습량과 그 어떤 선에 딱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게, 그래가지고 다 푼다 그러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붙은 사람 치고 문제를 하나라도 안 푼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조금 뭐 미숙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문제만 다 풀게 되면은 이게 또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자, 이제 보통 2차 시험이 세 과목이에요. 이제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이론, 그 다음에 법규, 이렇게 보상법규 쪽인데, 세 과목인데, 보통 실무를 먼저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2차 시험 세 과목 중에서 실제 감정평가와 이제 가장 밀접한 과목이 감정평가 실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감을 잡아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하고 법규는 암기할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보다 암기 비중이 높아가지고 막 먼저 공부하면은, 미리 공부하면 좀 아무래도 암기는 나중에 까먹을 염려가 커지니까 대체로 그냥 실무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 양도 많고 실무가 난해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좀 숙달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를 조금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무를 미리 좀 잘 정리해두고 기초를 좀 잡으면요, 나중에 수험 기간 뒷부분 가가지고 나머지 이론하고 법규만 좀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실무를 좀 미리 해두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실무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이게 감정평가라는 것 자체는요, 이게 법률적으로 봐도 그렇고,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평가 방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고, 뭐 원가적인 관점, 그 다음에 뭐 시장 관점, 그 다음에 뭐 수익 관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관점에 맞는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 어떤 가액들을 도출을 해서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게 이제 감정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거는 감정평가 3방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지만이 나머지 모든 이게 사실 감정평가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를 기초를 잘 잡아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정평가를 주구장창 해야 되는데, 거기에 써야 되는 일종의 톱, 망치, 뭐 이런 못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톱질을 어떻게 하고 망치질을 어떻게 하면, 망치질 하는 걸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자를 만들고 또는 뭐 장롱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에 대해서 3방식을 배웠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3방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위주로 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대상을 조금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상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 외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물건별 평가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는 언제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이 의뢰인들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다 법률이나 아니면 뭔가 하려고 했더니 감정평가서 제출하세요 그래가지고 평가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어떤 케이스나 상황들이 있겠죠. 그거가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냐? 감정평가의 목적이 됩니다.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평가는 이러한 평가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목적에 따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매면 경매, 아니면 담보, 아니면 보상, 아니면 정말로 그냥 시가가 궁금하다, 뭐 일반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도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3방식 기본을 배웠고, 부동산 외적인 대상을 확장을 해서 물건별 평가까지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목적에 따른 평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상평가, 그 다음에 기타 뭐 정비 사업이라든가 조금 다른 몇 가지 목적들이 있거든요. 뭐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의 국공유지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잘한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뭐 평가 외적인 영역.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대상의 가해, 그러니까 대상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산정해 주는데 우리는 어쨌든 좀 전문가의 역할로서 자문이라든가 컨설팅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부동산 사업을 개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뭐 수익이 남는 건지 타당한 건지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사업성이 있다 이거는 어떤 물건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영역이라고 좀 보기 어렵고 감정평가 외적인 영역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게 되면 압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감정평가 3방식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제대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대상이나 아니면 목적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많은 양의 공부 범위고 반면에 시험은 굉장히 제한적이시 아까 말했죠?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그럼 보통의 수험생들은 시험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 좀 보죠. 자, 보통 우리가 기본 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 강의, 그죠?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감정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는 것들을 그냥 통칭해가지고 기본 강의라고 그냥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3방식을 어떻게 쓰는 거구나, 아니면은 3방식을 통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목적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평가 방법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강의를 배우면요, 이제 보통 다 문제풀이를 합니다. 이제 진짜로 여러분 기출 시험에 이 시험장 2차 시험장 가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들과 유사한 실무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 이 기본 강의 커리큘럼 끝나고 문제풀이 커리큘럼 끝나면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게 일반적인 우리 이제 감정평가 실무의 수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루틴은 저희 학원도 똑같아요. 어느 학원이든 가면은 다 기본 내용 강의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뭐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저희 학원도 지금 뭐 이제 전년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모의고사 계속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수험계는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기본 강의 듣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잘 안 문제풀이를 좀 해봤는데 대부분 다 안 돼요. 잘. 뭐 시간 내에 안 들어오고 뭐 40점짜리 문제인데 풀어보니까 막 60분 걸렸어요. 80분 걸렸어요. 이게 태반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다 기본 강의 다시 들어요. 막 내가 뭐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못 푸는 건가 싶어가지고 강의 다시 듣고 그다음 문제 또 풀어보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막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과 연습을 통한 숙달이 이제 약간 실무 공부의 핵심으로 이게 일반적인 이 수험계에는 사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험계에 들어왔던 게 이제 2017년 이렇게 되나요? 2018년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죠? 2017년에 저도 이제 다른 학원 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뭐 1대1 뭐 저기 뭐 설명회 같은 거 막 보면은 다 똑같아요. 많이 풀어야 된다. 뭐 보통 기본은 뭐 대여섯 번씩은 문제집 하나 가지고 대여섯 번을 막 풀어봐야 된대요. 이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아직도 일부 학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공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양으로 채우는 게 과연 공부인가? 자, 이게 이 사고방식이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많이 본단 말이죠. 객관식 시험. 그죠? 여러분들, 저도 지금까지 서술형 시험은 이 시험이 처음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서술형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 뭐예요? 뭐 수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뭐 토익, 그죠? 토익이라든가 영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자격증 자잘한 거. 저도 뭐 한국사라든가 뭐 기사 시험 같은 거 다 따봤거든요. 그런 뭐 기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공기업 이런 데 가도 다 다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 객관식 시험에 표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험 공부라는 거는. 객관식 시험 공부 어떻게 합니까? 자, 기본적인 내용 습득하고요. 근데 뭐 디테일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아니죠. 보통 저도 그렇지만 객관식 시험은 일단 기본 강의 한번 싹 듣고 책에다가 밑줄 쫙 긋죠. 그죠? 책에다 밑줄 긋고 중요한 거 밑줄 그어가면서 들은 다음에 예제 좀 풀어보고 근데 바로바로 풀려. 왜? 이거는 보통 객관식은 암기하거나 공식 조금 외워가지고 적용할 수 있고 대략 적용해가지고 내가 좀 틀리더라도 보기에서 적절한 거 골라주면 되거든요. 객관식 시험은 이 커리큘럼 자체나 문제풀이 방법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듣고 내가 어느 정도 그냥
큰 틀과 뭐 완전히 100%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보기에서 맞는 것만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게 객관식 시험의 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객관식 시험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듣고 간단하게라도 대충 듣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어보죠.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어때요? 문제 유형을 익힙니다. 왜? 객관식 시험은 대부분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와요. 비슷하게 항상 나와. 그죠? 아니면 보기라도 막 똑같은 보기가 몇 번 나오니까 객관식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내가 보기를 익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다가 좀 안 된다고 싶으면은 강의 들었던 부분 좀 다시 보고 요거죠. 그죠?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의 그 포인트인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술형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요. 그죠? 그래서 다른 혹시나 주변에 수험생분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으면 뭐 저한테 배운 사람 아니면 비슷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무 감정평가 실무는요 뭐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뭐 하나 문제집 하나는 4-5번은 풀어야 뭐 조금 이제 감이 잡힙니다. 아니면 강의를 뭐 2회독 기본이고요. 근데 뭐 3회독, 4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다 태반이에요. 그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객관식 시험의 어떤 표준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공부를 해왔으니 여기 2차 시험, 즉 서술형 시험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반대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1년 10개월에 붙었다?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수험생들만 4-5번 푸는 거를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4-5번 푸는데 벌써 1년 반 이상 걸려요. 저한테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사실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면 이 2차 시험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금 좀 커리큘럼을 짜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돌아서 가는 거죠, 길을. 그래서 좀 편하고 지름길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좀 내가 너무 무턱대고 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러다가 길을 못 찾으면 정말로 길어지는 게 사실은 이쪽 시험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인 거고, 자, 그럼 수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서 뭐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 이런 데 가가지고 책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책 찾으려면 내가 일단 찾고자 하는 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찾고자 하는 책이 어떠한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 실무 시험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국내 도서겠죠? 감정평가는 국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나 수험서에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저기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뭐 한국사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죠? 전문직 자격증 파트에서 감정평가 있겠죠? 자, 필요한 책이 있는 코너를 단계별로 찾아가야 된다. 왜?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은 하나지만 책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우리 서점 가면.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찾아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은 사실 생각보다 적지는 않아요. 그죠? 책 두께도 만만치가 않고, 뭐, 우리 학원도 이제 보통 실무 지금 좀 제 거는 이제 좀 이렇게 교재 여유가 좀 있긴 하지만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실무, 이론, 법규 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가 뭐 굉장히 천재가 아닌 이상 다 우리 대부분 다 머리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좀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문제에 나온 내용을 갑자기 뚝딱하고 내 머릿속에 반짝하고 딱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게 나오게 하려면은 무조건 배운 내용을 체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주구장창 쫙 까놓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서점처럼 수험서 코너에서 자격증 코너에서 감정평가 코너를 들어갈 수 있듯이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체계를 잘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사실 내가 배운 내용이 이만큼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무라는 분야에 있어서 또 여기 아까처럼 뭐 3방식 파트의 내용이 있고 물건별 파트에 있고 보상 내용이 있고 기타 평가 내용이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어떤 챕터들이 막 쫙 있겠죠. 이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이 노트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워낙 기기들이 좋으니까 요새는 뭐 태블릿으로도 정리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수기로도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다 수기로 했다가 컴퓨터로 옮겼죠. 왜냐면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배운 내용에서 이제 계속 또 문제 풀고 하고 하다 보면 덧붙여져요. 그래서 뭔가 추가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손으로 한번 연습하면서 써봤다가 이제 그걸 또 컴퓨터로 옮기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자 어쨌든 간에 수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배운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체계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아까 말한 막 문제 많이 풀고 이건 뭐냐면 사실 이런 체계화하는 내용들을 잘 안 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전업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못해도 하루에 막 7시간 이상은 공부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7시간 동안은 뭐 할 거예요, 사실?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 내내 공부를 내가 한 달 가까이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시간 동안은 사실 뭐 정리만 제대로 잘 하더라도 꽤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왠지 아깝고 좀, 나 강의 한번 들었으면 당연히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거를 다시금 내가 복습하고 정리하는 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아니면 나는 2년 차에 붙고 싶으니까 이거 2년 차에 붙으려면 지금 이런 거 정리해서는 안 돼.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리 제대로, 내가 배운 내용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에이 뭐 객관식 시험 봤던 것처럼 한번 일단 대략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어보다가 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다시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또 나는 전업이니까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은 날리는 거죠, 그죠? 이게 양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날아가.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처음에 강의 들을 때 막 알 것 같아요. 강의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완전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뭐 그 약간 일상생활 속에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냥 들을 때는 그냥, 하면서 막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듣고 나서 객관식 시험은 그래도 뭐 찍으면 되니까 풀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직접 써야 되다 보니까 들은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들은 걸 가지고 내 손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절대 듣기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듣고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건 당연히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들은 내용을 손으로 현출하는 거를 한번 1차적으로 해보는 그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동시에 내가 정리를 하려면은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습의 과정이 이 배운 내용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는 일련의 그 과정이 또 됐거든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잘 정리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뭐 다회독 한다. 사람들이 다회독 여러 번 본다는 뜻이거든요. 다회독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양적인 공부예요. 양적인 공부고, 그냥 이거는 책더미 쌓아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책더미 쌓아놓으면 그 중에서 책 뭐가 필요한지 다 뒤져야 되죠. 그건 안 되겠죠. 시험장 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시간이 오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체계를 갖춰놔야 필요한 거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의 일단 간극을 가장 줄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뭐 저희 학원 아니더라도요, 대부분의 학원의 커리큘럼은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 세 가지 스텝이에요. 근데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하면, 문제풀이가 잘 되면은 모의고사에 어차피 문제의 영역이니까 잘 된단 말이죠. 근데 강의 들은 게 문제풀이니까 문풀이랑 요약해서 쓰면 문풀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객관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객관식에서 그냥 본 거대로 예제 보고 찍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7, 8페이지 분석해가지고 똑같이 10페이지 넘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최소화 시키느냐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뭐 헤매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그냥 뭐 머리 좋고 하시는 분들은, 또는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나 감각이 좀 있으면요 사실 좀 쉬워요. 그래가지고 강의 듣고도 문제풀이가 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근데 이거는 모두의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사회 경험이 좀 없으시다거나 이쪽 부동산 쪽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저는 요게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은 정말로 이게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요거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만 좀 쌓이면 암기를 마지막에 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서술로 풀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노하우와 나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수험 과정인데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그냥 반복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안 잡힌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고 하면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요거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해요. 목표 설정이 좀 중요한데, 자, 이게 우리의 실무 시험의 좀 특징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 시험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렵다라기보다는 난해하다는 말이 좀 더 맞고, 그 다음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공부를 했으면 대략 붙겠다, 아니면 얼마의 점수가 나오겠다가 대략 나와야 되거든요,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거 하나, 뭐, 저도 한국사라든가, 뭐, 정보 처리 기사, 아니면 뭐, 도시계획 기사 이런 거 막 땄었는데, 그런 거 볼 때, 강의 한번 싹 듣고, 내 문제 뭐, 좀 풀어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거 문제 보면, 한 달 정도 좀 넘게 공부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이만큼, 요 정도 양까지 공부하고, 문제 이 정도까지 풀어보면 되겠다. 이 감이 좀 오거든요. 근데 실무 시험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꽈락 나와서 떨어지는 사람도 꽤 많고 그다음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야 망했다 이랬는데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투입을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산출이 될지를 예측이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무 시험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의 다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가 산출되느냐 이게 굉장히 뭐 좀 일정하지도 않고 예측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복불복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엉망으로 진짜 몰라가지고 엉망으로 가서 한번 보통 다 이제 2차 시험 한 2번 정도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자 이제 한 9월 달쯤 시작했나? 9월인가 10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3월에 1차 시험을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험 기간이 좀 엉망인데 옛날에 다 3월에 1차 시험 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6월에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그러고 나서 유예를 한번, 1차 한번 붙었으니까 그 다음 해까지 한번 유예를 더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월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게끔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월 1차 붙고 그해 6월에 붙는 걸 우리가 동차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시험 붙고 그해 6월 떨어지고 당연히 공부 기간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6월에 2차 시험을 붙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 2년차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동차분들은 당연히 뭐 그 전에 3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쌓여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고 뭐 그런데 이제 이 3월에 처음에 이제 1차 시험 붙고 한 3개월 공부해가지고 6월에 시험 보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시. 처음 2차 시험 보니까. 이 초시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으니까 배운 게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대충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충이라도 막 써서 한번 내가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자고 막 써봤는데 점수를 받아봤더니 이게 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점수가 꽤 나와. 근데 물론 합격할 점수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꽈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수가 꽤 많이 준다는 말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 시험은 부분 점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분 점수. 이게 생각보다 꽤 주는 편이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합격생들의 어떤 말들이나 이거 좀 다 들어보면요. 제가 내린 결론은 100점 시험을 다 풀면요. 100점 시험을 다 풀면 어느 정도 정말 내가 엉망으로 풀지 않고 대략 그러니까 정말 엉망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면은 초시생 이런 거 아니면 2년차 정도 되면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다 풀었을 때 40에서 50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 점수. 근데 반면에 내가 60점이나 뭐 70점, 이게 절대 100점을 주진 않습니다. 거의 항상 수석은 70점이 가장 높은 게 70점 정도 본 것 같고 대체로 다 60점대에서 수석이 나와 실무 수석이. 그러니까 이제 60점이나 70점이 상한이에요. 그럼 내가 대충 어느 정도 다 훑어가지고 다 풀기만 하면 4, 50점이 나오는데 이제 6, 70점을 내가 득점하고자 한다? 이거는 진짜 복불복이야. 얼마를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4, 50점 정도를 맞는 거는 알 수 있어. 내가 2차 시험을 100점짜리를 100분 안에 다 풀기만 하면 그래도 요 점수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 선은 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점수대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합격 커트는요, 보통 45점에서 절대 50점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49점 정도예요, 항상. 총점
즉 그러니까 세 과목 다 해가지고 45점에서 49점을 받으면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실무를 40에서 5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좀 그 40에서 50점은 제가 노린 점수 한 45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실무에서 보통 45점을 받았어요. 다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법규가 비교적 좀 잘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규도 100점 다 쓰면 법규는 대체로 한 50점 이상을 줘요. 그리고 이론이 생각보다 점수가 좀 짠 편이에요. 그래서 40점대 초반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그러니까 세 과목을 내가 100점 안에 100점을 100분 안에 다 풀면 보통 내가 노릴 수 있는 점수가 실무 45점 정도, 이론 40점 초반, 내 법규 50점 이상 요 정도를 보통 노릴 수 있는 점수대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45점. 그죠? 세 과목 평균 45점이 나와서 우리의 일반적인 합격 커트인 45점에서 49점 사이의 점수를 득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요. 실의법,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 다 100점을 100분 안에 다 푼다 이러면 내가 일단 합격선에 쓰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운이 좀 좋아가지고 잘 푼 것들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운이 좀 나빠가지고 못 푼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상쇄해 나가면서 대략적으로 어떤 그 평균적인 선을 커트를 넘을 수 있는 45점 이상 정도를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합격선에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2년 내에 붙으려면 2년차의 수험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이고 동시에 목표, 그게 여러분들의 지향해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합격의 선은 그 정도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60점을 맞겠다, 70점을 맞겠다, 내가 실무를 진짜 잘 풀어가지고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득점을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따로 있는데 굳이 내가 실무는 오히려 복불복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리스크가 큰 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리스크가 크다고 내가 뚫어보겠어라고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제 강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러한 이제 실무 시험의 특징과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공부 방법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첫 번째는 항상 이제 기본 내용하고 문제풀이 했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단 2차 시험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험 그 학원들은 그냥 기본 강의 다 하고요. 뭐 전체 내용 다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요, 갑자기. 근데 이게 기본 내용 자체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배웠던 내용들을 막 중간에 까먹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따라가기 급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앞서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다 까먹어 막 그래 버리니까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막 다시 복습하고. 근데 기본 강의 과정이 뭐 짧아요. 일반적인 학원들 다 막 3개월 이렇거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강의 들어왔는데 문제풀이 가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공부했던 거 다시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용별로 쪼갭니다, 저희는. 그래서 강의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기본 내용은 먼저 강의 플러스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또 응용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다 각 챕터마다 내용과 강의를 먼저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문제풀이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뭐 요령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좀 챕터별로 쪼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나 챕터를 들으면 대략적으로 이 챕터에 대한 내용들은 잘 소화를 해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게끔 강의를 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강의 자체가 그래가지고 요 강의 플러스 문제풀이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조금 더 길어요.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들이 뭐 6개월 정도 문제풀이까지 하면 뭐 8개월 이렇게 걸리면 이게 저도 하다 보면 좀 더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오래 걸린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는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전문가들만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감정평가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직원들도 우리를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법인들의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조사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즉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감정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냐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왜 장님이 코끼리 만져가지고 코끼리가 뭔지 이해를 한다는 뭐 그런 뭐 동화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원래 코끼리는 원래 이렇게 코도 이렇게 길고 네, 귀도 있고 몸도 이렇게 크고 다리도 크잖아요. 근데 장님들은 다리만 만지고 아 코끼리는 직사각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코만 만져가지고 코끼리는 뭐 긴 동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평가하고자 하는 건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돼 있거나 아니면 토지거나 뭐 이런 실물의 자산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실물 자산을 평가를 할 거면 그 실물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대체로 어떻냐면요. 그 실물이 뭔지를 몰라. 그냥 여러분들 시험지에 적혀 있는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냥 처음에는 뭐 평가 방법 배우니까 아 이거대로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평가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그냥 매뉴얼일 뿐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 또는 부동산 외의 실물 자산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매뉴얼만으로는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모든 부동산들은 다 다르고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평가 방법에 대한 원칙적인 것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은 사실 직접 가서 보고 막 자료 조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지 아니까 그냥 그동안 배워왔던 그 평가 방법의 내용을 응용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를 전혀 몰라. 게다가 특히나 막 대학생들 아니면 부동산 쪽에 대한 일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진짜로 이쪽 일을 좀 한 사람들은 그래도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이게 대충 뭘 짓는 거다 아니면 어떤 부동산이나 이해를 하니까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아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는 편인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이게 진짜 뭔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어쨌든 문제지만 시험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뭔지 알고 평가하는 사람이랑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완전 달라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실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것만 그래도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훨씬 쉬워.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작년 강의부터 컨셉의 어떤 이해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만 요거를 항상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챕터별로 나눴죠. 뭐 3방식, 그죠? 뭐 감정평가 3방식, 물건별, 보상, 네, 기타 다 나름의 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좀 정해져 있고 그 대상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떠나가지고 부동산이면 부동산, 네, 뭐 물건별이면 뭐 기업 뭐 이런 것들이고 보상이면은 어떤 뭐 공익사업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공익사업 이런 뭔지 잘 모르겠죠. 그냥 우리 공익사업 하면은 이제 뭐 불우유 돕기 막 이런 거 생각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아예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실제로는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게 실제 어떤 뭐 평가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 현장 가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이해 속에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적용이 된다. 요거에 대한 컨셉을 먼저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항상 저는 챕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대상이 어떻구나. 그리고 이 대상이 어떠니까 평가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배운 감정평가는 이렇지만 이 특징 때문에 대상의 특징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좀 컨셉들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게 사실 저의 강의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이해를 하면요. 이제 세부 적용 방법들은 매뉴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표로 정리해드리고 막 정리해드리면 금방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외워야 될 내용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판단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따라가지고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고 이해할 사람들은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통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시험은요, 일단 부동산이 대체로 부동산 중심이긴 한데, 실질적인 내용의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이론적인 학술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막 굉장히 이론적으로 접근해버리고 학술적으로 접근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기간이 길어지고 실무가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강의 잘 듣고 문제 좀 풀어보면 생각보다 감을 빨리 잡아요. 그래서 실무 강의 생각보다 실무 좀 쉬운데 하면서 다른 뭐 학원들 가서 문제 막 풀어봐도 잘 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2, 3개월 내에 금방 감 잡고 이제 궤도에 오르는 반면에 사실 이런 것들 이런 제도를 이해 안 되고 나는 뭐 갓 졸업해가지고 대학 이 부동산 전혀 모르는데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일하고 오셔가지고 부동산 관심도 없다가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통은 강의 교재를 뭐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는 이런 식 예시 자료를 막 들어놨는데 그냥 텍스트로 그 텍스트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제가 만들기는 편한데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훨씬 어렵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런 뭐 그림도 그리고 표로 정리도 해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뭐 전달력이나 뭐 제 강의력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강의의 가장 큰 강점은 교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교재들이고 물론 이제 다른 학원들처럼 막 그 완전한 뭐 책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제가 만든 자료 가지고 제본해서 드리는 거긴 한데 그 정말 자료들은 제가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최대한 풀어 가지고 뭐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뭐 한 것들이라 가지고 아마 보기에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랑 같이 교재 잘 보시면은 전반적인 어떤 실무에 대한 틀이라든가 이해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오실 거라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도 제 나름대로 그 노하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같이 그냥 제 전체적인 커리큘럼 잘 따라오신 분 치고 지금 모의고사까지 다 보고 있으신 분들 치고 실무 잘 못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사실 뭐 작년 강의도 한 100명 정도 넘게 지금 계속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되지만 그분들 치고 실무 어렵다 어려워하시는 분도 좀 있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올해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꽈락할 사람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봐요 다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당연히 제 강의만 잘 따라오면 저는 그래도 뭐 꽈락은 넘길 수 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도에 따른 강의 구성. 자 이제 감정평가 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 여기서 우리가 쓰는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평가사니까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쓰는 내용 진짜 얼마 안 돼요. 미미해요. 진짜 한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감정평가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 와가지고 감정평가 하세요 하고 내가 시키게끔 막 만들려면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어.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우리가 주로 쓰는 분야 말고도 조금 안 나올 만한 부분도 가끔씩 나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를 좀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 시험이라는 건요. 감정평가사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평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냅니다. 왜? 그래야지만 오류가 없고 나중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평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사들이 많이 쓰는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은 강조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조금 적게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게 공부하는 대신에 중요한 내용만 찝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 짤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수험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 좀 미미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수험생들 질문하는 거 보면은 나오지도 않았고 한 20년 전에 한번 나왔던 거 맨날 질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이게 나중에 제 뭐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평가의 틀을 아우르고 아니면 이 대상의 특성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좀 독특하면 그거에 대한 특성에 맞춰가지고 평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제 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 수험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여기에 숫자는 왜 요건가요? 우리가 실제 평가할 때는 미미한 숫자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뭐 어떤 반올림 해야 되나요? 단가 숫자 몇 개짜리까지 뭐 맞춰야 돼? 막 이런 거 질문한단 말이죠. 주안점이 완전히 어긋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유익 있게 보거나 고민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고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의는 항상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한 거고, 동시에 그거에 맞게끔 자료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제가 고민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 자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문제풀이에 특화된 강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별건 없어요. 이게 문제풀이 나름대로 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한 시간 정도 강의하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연습만 하시면은 뭐 문제풀이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해소시켜 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잡아가지고 해주면 금방 해요. 진짜 금방 해. 뭐 특화된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부끄럽고, 그냥 한두 시간 정도 문제풀이 방법 전수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들 가지고 같이 연습 좀 해보면,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면 진짜 실력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쓰는 게 좀 민망하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 시험 때는 누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풀이에 특화됐다, 노하우가 있다, 그럼 뭐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겠어요? 아니죠. 제가 옛날에 다 터득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푸니까 진짜 빠르더라. 아니면 이렇게 푸니까 확실하더라. 이런 나만의 그 문제풀이 방법들을 옛날에 수험생 때 다 쌓아놨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진짜로, 제가 시험 볼 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문제집 대여섯 번씩 풀어봤을 때 저는 그냥 한 번 풀고 말았어요. 왜? 그럼 굳이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공부 방법만 제대로 알면 내가 시간을 굳이 막 여기에 많이 투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직장까지 다니면서 붙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 공부 많이 하는 거 적게 해가지고 그만큼 효율 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공부 양들 좀 갖춰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나는 3시간 공부해가지고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약간만 생각을 전환해주고 틀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에 맞춰가지고 좀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OT는 거의 끝나가지고 뒤에서 얘기하죠. 뒤에서 얘기하면 되겠다. 자, 공부 팁. 자, 배운 내용은 꼭 정리하고 다음 강의 듣자. 자, 아까 얘기하려는 내용과 이제 좀 일맥상통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시험 공부할 때는요, 남들이 문제지을 대여섯 번 풀 때 나는 한 번만 풀었다고 했죠. 자, 거기서 시간을 엄청 줄인 거예요. 대신에 어디서 시간을 많이 썼을까요? 남들은 강의를 여러 번 듣는단 말이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왜? 그 사람들은 정리를 많이 안 하거든.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책 한번 다시 들춰보고 밑줄 긋고 그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객관식 시험 공부하듯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시험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는 시험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강의 듣고 정리하고 복습하고 요 과정을 항상 꾸준하게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강의가 한 4개월짜리 기본 강의면 적어도 8개월은 걸렸어요. 즉 나는 시간을 정리하는 데에다가 많이 쏟아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문제를 많이 푼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 기본 내용이 이렇게 있어. 기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그죠? 자,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건 내가 요 외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연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객관식은 이게 된다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어떠냐면 기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응용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응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 충분해요. 근데 2차 시험은 항상 안 나온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시험장 들어가면 내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이 부분에서 막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커버하는 거는 불확실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응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역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잘못 공부하면 외곽만, 나뭇잎만 계속 보고 뼈대는 안 쓰는 거예요. 기둥이 없는 거야.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지만이 나뭇잎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그죠? 기둥이 있어야 줄기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요, 배운 내용은 무조건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책에다 밑줄 긋고, 사실 그것도 뭐될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만의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하고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만 해서는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쓰는 순간 나만의 언어로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하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공부의 총량보다는요, 단기적인 목표 세우고 최종 목표까지 달성도를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중에 꼭 그런 거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지. 그게 정해져 있나요? 그럼 자, 반대로 10시간씩 공부해서 2년 공부하면 붙는다고 칩시다. 그럼 왜 5년 공부해서 안 붙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시간씩 공부를 안 하고 5시간밖에 공부를 안 해서 5년간 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는 공부를 몇 시간을 했냐를 가지고는 합격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만의 내가 어느 선까지 공부를 해야지만이 조금 합격선에 쓰겠다 이런 그 목표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10시간씩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공부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줄어요. 그냥 나는 이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야. 10시간이나 딱 잡아버리면 나는 10시간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럼 나 같아도 10시간 공부해라 하면 일단 2시간은 실무 문제 풀어보고 한 2시간 책 보고 강의 3시간 듣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할 거는 같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2차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내용 다 숙지하고 문제는 최소한 이 문제 좀 여기까지 풀어보고 이거 풀어봤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스케줄 잡아가지고 또 여기서 다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조그마한 스케줄도 세우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계속적으로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나의 수험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총량적으로만 접근을 해버리면 시간 채우기에 급급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단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강의 듣고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 다음 주에는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놓고 뭐 다시 복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텝마다 여러분들 좀 목표 세우고 달성했는지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밀고 나가야 돼요. 절대로 하루에 10시간씩 해야지 이러면은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한 3시간 만에 공부할 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단기 스케줄로 가면은 그냥 급하니까 요거 좀 3시간 만에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공부할 수 있지? 요거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10시간씩 공부해야지 이러면은 어떻게 채우지라는 게 더 급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시간을 공부하더라도 10시간을 공부한 것과 같은 효율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케줄대로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을 전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무는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요, 한 문제 풀 때 어디서 막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건요, 내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응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어디에서 막히는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요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앞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똑같은 얘기니까 양으로 좀 승부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건데 양으로 내가 한번 풀어봤는데 안 풀려 또 풀어 될 때까지 푼다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이 시험은 내가 한번 풀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이 약해. 내가 시험지를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데 그러면 왜 내가 시험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하지? 그러면 시험지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에 물 흐르듯이 시험지를 훑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표가 나오면은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구나. 요게 왜 그런지 내가 다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고 아니면 다시 체크하고 복습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그래서 항상 여러 번 많은 양의 공부는 별로 좋지 않다. 효율적인 공부를 우린 추구하고자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죠? 물론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여러분들 20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두 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1년 넘게 공부할 거니까 좀 예, 확실하게 그죠?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제 이제 OT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제 OT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듣건 말건 상관없는데 자 어느 학원에 가든 간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원에 가든 간에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 2차 시험 공부는요 6개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원 거를 듣던 6개월 분량이에요. 6개월 분량. 자, 이 6개월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년 차가 됐건 3년 차가 됐건 뭐 5년 차가 됐건 간에 6개월짜리 내용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이 6개월 배운 내용을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그 시험지에다 현출을 하느냐 요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6개월치 분량을 처음에 2년 차 때 잘 정리 잘 해놓으면 다시 공부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생각보다 새로 추가되거나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내가 2년차 공부할 때 잘 정리해두면 설령 내가 2년차 때 운이 안 좋아서 떨어져서 3년차가 가더라도 4년차를 가더라도 이때 내가 다시 공부하는 내용이 확 줄어요. 그냥 내가 정리해둔 거 좀 복습하고 연습하는 과정만 좀 거치면 돼요. 절대로 내가 더 공부해야 되거나 새로 공부해야 되거나 할 내용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2년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시험 끝나고 아마 이제 2차 시험 이제 들어가실 텐데 이 기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기간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기간에 그냥 훑듯이 공부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알고 넘어가고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제대로 정리해서 나만의 책을 하나 만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정리 노트나 서브든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듣건 안 듣건 간에 여러분들은 부디 이 가장 중요한 2년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초를 잘 쌓는 과정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뭐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막 있을 거예요. 저 상담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그분들이 2년 차에 붙는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이 처음 공부하는 이 기간을 남들 진도 많이 막 쭉쭉 나간다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케줄대로 제대로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딱 이 시점에 이 한 해 동안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설령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면서 하시더라도 운 나쁘면 2년 차 때 떨어지더라도 3년 차 갔을 때 시간 할애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전업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업생들도 2년 차 때 제대로 해놔야 3, 4, 5년 차 때.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해놨으면 그 제대로 안 된 거 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쁜 습관 만들거든요. 그래서 2년 차를 부디 잘 보내시라.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2년 차들만큼 2차 시험을 길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3년 차 가면은 1차 시험 그 준비하면서 다시 2년 차 준비하니까 한 9개월밖에 준비 못하고 4년 차쯤 가면은 이제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한 확신도 좀 줄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돼야 되는지 또 피드백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 2년 차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초를 잘 쌓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OT가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